2022년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승리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오직 생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매우 터무니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한때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환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키이우는 2026년까지 전쟁을 끝내 승리하겠다고 계획합니다. 이 계획은 두 부분과 두 가지 핵심 목표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우크라이나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준비하고 크렘린이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일 밤 수백 대의 드론과 수십 발의 미사일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거대한 공습을 계속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드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러시아는 이미 이전 해보다 10배나 더 큰 규모의 드론 군단과 미사일 일제 사격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80대까지 꾸준히 격추할 수 있는 뛰어난 방공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드론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드론은 결국 틈을 타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며, 최근에는 그 목표물이 주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에너지 기반 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전역의 석유 기반 시설을 공격한 것처럼 크렘린도 비슷한 전략을 시도해 왔습니다. 민간 가정과 산업의 난방과 전력을 끊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 생산 능력의 약 60%를 잃었고, 그로 인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민간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일부 드론 공격만 받았던 시설들이 이제 더 많은 드론 공격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복구에는 더 많은 시간과 돈,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2025년 10월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플랜 A와 B가 있으며, 플랜 B는 모든 가스 인프라가 공격받아도 대비책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입의 물량과 비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플랜 B입니다. 플랜 A는 자체 생산에 더 의존할 때입니다. 플랜 B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플랜 A는 백업 시스템과 안전 장치에 집중해 인프라 공격 시에도 국가 전력 공급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투자자인 디테크는 키이우 인근을 포함해 전국의 전략적 위치에 여러 비상 전력 공급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각 시설은 높이 8피트 길이 25m의 배터리 저장 큐브 수십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용량은 200메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러시아 공격으로 전력망 일부가 파괴되면 이런 시설들은 몇 밀리초 만에 가동됩니다. 손실을 상쇄해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 디테크는 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반 디테크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4억 5천만 유로,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500메가와트 풍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로 해당 부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무모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훨씬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풍력 터빈을 파괴하는 것은 터빈이 드론 공격을 받더라도 단일 석탄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리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DTEC 재생에너지 부문 최고 경영자 알렉산더 셸리체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풍력 발전은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물론 무엇이든 파괴할 수는 있지만 풍력은 더 분산되어 있어서 보완이 더 쉽습니다. 이미 많은 새로운 터빈이 설치되었고 2026년 동안 수십 개가 더 세워질 예정입니다. DTEC도 650메가와트 규모의 더 큰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오데사 프로젝트와 결합되면 1기가와트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 목표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개선은 우크라이나가 역경을 극복하고 러시아 침략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2021년 우크라이나의 전체 발전 용량은 218기가와트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는 영토 점령과 인프라 파괴로 인해 17기가와트로 감소했습니다. 인프라 장관 알렉세이 쿨리바에 따르면 15에서 17기가와트 정도면 국가의 난방과 전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적으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와 배터리 백업 외에도 키이우엔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체 발전 용량 중 약 1기가와트를 러시아군이 자꾸 파괴하기 매우 어려운 소형 강화 유닛으로 이전했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수많은 상점, 사무실, 학교 등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과 전기가 계속 들어오도록 백업 발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중 약 1만 곳은 연중 추운 달 동안 난방센터로도 활용됩니다. 집에서 난방이 끊겨도 사람들은 가까운 공동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방 조치와 방어 조치가 러시아의 드론 군집과 미사일 공격에 맞서 나라가 버틸 수 있게 해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키이우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 중입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되면 이런 공격을 계속 견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이 순전히 방어적이고 공격을 견디며 국민과 인프라가 살아남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두 번째 요소는 전적으로 공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영토 방어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방역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는 이 방역 기술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모든 노력과 자원을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영토를 최대한 방어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전선의 많은 구간이 안정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방역할 시간과 기회를 찾아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연이어 파괴했고 막대한 탄약과 보급품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산업을 마비시키고 생산을 크게 줄여 전례 없는 연료 위기를 촉발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그 전략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며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거대한 공장과 넓은 창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패널 생산부터 드론 부품 조립, 그리고 최신 드론이 다음 목적지로 보내지기 전에 품질 보증 점검을 수행하는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거대한 드론 부대도 없었고 쿼드콥터가 적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군사 스타트업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의 본고장으로 다양한 드론을 매년 수백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 시스템을 혼란포화시키는 저렴한 미끼 드론부터 적 항공기 격추가 가능한 강력한 무장을 갖춘 첨단 해상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게임 체인저인 마구라 7과 같이 우크라이나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전술가들은 드론 전쟁의 경계를 허물며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무인 항공기 군단을 활용하는 놀라운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했고 이 드론들 중 다수는 전선에 배치되어 러시아군의 주요 징역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든 승리를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하며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분쟁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드론들은 바다로 보내져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국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영토 깊숙이 보내는 드론들일 것입니다. 군사기지와 비행장부터 정유소와 송유관까지 모든 것을 타격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것이 승리의 열쇠이자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전략, 어쩌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쟁이 과거 여러 분쟁과 얼마나 다르고 역동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많은 전통적인 전쟁은 전선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거의 모든 전투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영토가 잃고 얻어지며 승리가 축하되고 패배가 애도됩니다. 그곳에서 돌파구가 생기고 진입로가 형성되며 거점이 강화되거나 무너지고 전세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뀝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전선은 빠르게 교착되었고 양측 모두 큰 성과를 위해 반복적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러시아는 2022년 말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점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처음 목표로 삼았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이 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에도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라면 우크라이나 전역 점령에 수십 년이나 몇 세기 걸릴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분쟁에서 전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전선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분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양측에 쌓이는 경제 정치적 압력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대한 빠른 속도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압력 수위를 높여서 푸틴을 마침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2025년 동안 러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손상시키거나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바탕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포인트는 장거리 공격용 무기 전문 우크라이나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약 1400km, 즉 870마일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최대 7시간 동안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는 드론처럼 이런 무기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국경에 가까운 브리안스크, 쿠르스크 같은 러시아 지역의 비행장과 정유시설만을 겨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멀리 러시아의 중심부와 중앙지역, 심지어 극동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이어포인트는 2025년에 우크라이나 무기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플라밍고 크루즈 미사일은 약 1860마일, 즉 3000km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많은 러시아 표적을 사정권에 넣어 키이우 지휘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파이어포인트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적의 방공망을 손쉽게 회피하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응을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처럼 하루 24시간 내내 더 멀리 날아가는 드론, 더 빠르게 움직이는 미사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신기술과 계속 확장되는 역량 덕분에 러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공격의 수는 매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강도가 높아지고 더 강력한 무기가 투입되어 러시아의 공장과 파이프라인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복구할 수 없는 완전한 파괴와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장교는 The Atlanti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부대가 매일 밤 러시아에 수십 차례 공격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공격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공격이 성공해 러시아 전역에서 그 영향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정유소와 연료 저장 시설을 처음 공격했을 때 러시아의 즉각적인 경제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이 누적되면서 그 영향이 증폭되고 확대되어 앞서 언급한 연료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최근 공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뉴스 보도와 텔레그램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격이 그렇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보 공유와 은폐 시점을 잘 압니다. 그들은 항상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공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공격이 도심이나 민가와 먼 외딴 곳,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도 발생합니다. 주변에 스마트폰을 들고 불길이나 폭발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러시아 당국 역시 이런 공격을 숨기고 피해나 파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공격에 대해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든 표적을 면밀히 감시하며 공격 피해를 평가하고 향후 공격에 적용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공 공격의 치명성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와는 달리
러시아는 실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이 지친 전술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분쟁에서 우위에 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낭비하며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코 최선이 아닌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휘관들과 정보 요원들은 공항, 무기 공장, 저장고 등 새로운 최우선 목표를 찾고 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크렘린궁, 즉 경제를 겨냥한 타격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장교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듯이 러시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상자와 인명 손실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엔 무관심하지만 돈을 잃는 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인프라를 충분히 타격하면 그 비용은 크렘린 통제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인기 있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 같은 방공망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드론이 표적에 더 쉽게 접근하고 방해 없는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으며 표적 목록은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 정유소 16곳 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마라, 볼고그라드, 소치, 레잔 등 여러 도시와 지역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펌핑 스테이션, 송유관, 그리고 석유 터미널도 파괴되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과 기업들 역시 날이 갈수록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미 정제 석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허둥지둥대고 있고 동서의 주유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의 정유소와 기타 인프라를 더 많이 폭격하게 된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마일 떨어진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피해가 더 커지면 러시아에 불리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많은 유럽 동맹국들이 이 전략을 지지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드론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74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의 70억 달러 규모 드론 동맹 프로젝트도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드론과 방어 시스템이 동유럽 전선에 설계 배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 그림자 함대 공격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함대는 제재를 무시하고 규정을 어기며 불법 석유를 세계 각국에 운반하는 유조선들로 구성됩니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는 이런 선박의 신원을 더 엄격히 확인하고 법 위반 선박에 제재를 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 석유 산업과 경제에 타격을 주고 키예프가 적 인프라 공격을 강화할 때 피해를 더 심각하게 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제재는 러시아의 정유소, 터미널, 석유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자국 내 방어 강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의 공격 강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우크라이나의 최신 성공 사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키이우의 드론이 이제 변전소와 전력망 같은 곳에 집중하면서 크렘린의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전력선을 어떻게 끊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에서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근 한 크렘린 관리는 향후 몇 달간 자국이 맞닥뜨릴 수 있는 5가지 위기와 정치적 불안, 내전 위험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중요한 분쟁에 대한 최신 군사 뉴스와 심층 전장 리포트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